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쇠퇴하는 일본이라는 문구가 담긴 카드 뉴스를 올렸다가 외교 결례라는 비난을 일자 수정하는 정신 나간 짓을 벌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쇠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문재인 본인 주제나 생각하라는 비난을 퍼부었고, 또 다른 네티즌은 해당 카드 뉴스를 제작한 담당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에게 관련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그 증거가 확보됐는데 범죄 소명이 부족하답니다. 고인이 된 성추행 피해자의 부모님 또한 이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억장이 또다시 무너지는 심정일 듯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2026년까지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10년까지 높이기로 했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만 판사로 임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해지면서 법원은 판사 충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는데, 이 때문에 개정안은 현행 법조 경력 5년의 자격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에 대해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K방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눈물 위에 세워진 탑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광복절 집회 당시 저는 현장에서 7시간 가까이 생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채널을 예청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서는 생생히 기억하실 텐데요. 무더운 날씨에 비까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 우비를 입고 마스크까지 착용하려니 육체적인 피로가 배가 됐고 귀가 의엔 기진맥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동네 보건소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보건소로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카메라 촬영을 맡았던 우리 직원도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광화문 현장에 있었던 사실과 내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통신사들이 정부에 광화문 일대에 있었던 고객들의 정보를 건네줬고, 정부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색출해낸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한답시고 우파 집회 참가자들의 위치 추적을 했다는 사실에 큰 공분이 일었었는데, 이랬던 정부가 지난 3일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 8천여 명에 대해선 통신정보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동선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파 집회 참가자들에겐 통신사 휴대전화 위치 정보 조회를 통해 일일이 다 연락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한 것과는 참 대조적이죠. 심지어 저는 그때 당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음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다시 받았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간 사실조차 파악 못하고 전화를 한 것인데, 그때 저는 보건소 직원에게 코로나 검사를 엊그제 받고 왔는데 또 받으라는 거냐며 화를 냈었는데요. 이렇게 우파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문재인 정부가 집회 주최 측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한 것이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실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경찰 등에 문의한 결과 당국이 지난 3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해선 통신정보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민노총 시위대 8,000명은 광화문 일대에 모여 1시간 50분 동안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1.2km를 행진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아 집회일인 7월 3일부터 최장 잠복기인 7월 16일까지 참가자 중 확진자 발생 여부를 주시하면서 확진자 발생 시 노출평가 후 참석자 명단 확보를 통해 추적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명단 확보를 제대로 하는 척만 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민노총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통신정보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에 따라 감염 의심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노총에만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적용받아 위치 추적을 당한 당사자인 저로서는 더욱 화가 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민노총 측에 확진자 모니터링 결과를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해 놓았는데 아직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아직까지 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다며 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작년 8.15 집회 직후 문재인은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었죠.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집회 주최자를 고발하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 집회는 최근 코로나 감염 확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난 3일 민노총 집회 직후 문재인은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파 집회와 좌파 집회를 공평하게 대하는 척 쇼만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코로나 비상 상황에도 도심 불법 집회를 강행한 이후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4단계 비상 방역 조치가 이뤄졌지만 방역당국은 동선 파악과 같은 기본적인 조사도 없이 집회와 감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백종원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살인자라고 하더니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 미온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코로나 방역의 진영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월 들어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 입국해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1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15일 이들이 해외 체류 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이들 중 5명은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만든 시노팜 접종자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중국인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뿜뿜뿜 내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또한 어제 뉴스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청와대는 그 행정관이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청와대 행정관도 혹시 중국산 백신을 맞은 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박영중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분들은 입국 이후의 당일, 1일 또는 3일 이후 확진돼서 해외 체류 중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소속본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이달 1일 이후 해외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10명이 확진됐는데 백신별로는 시노팜 5명, 아스트라제네카 1명, 화이자 3명 등이었습니다. 다른 1명은 화이자 접종자와 동반 입국한 6세 미만 아동입니다. 특히 10명 중 5명이 최근 물백신 논란에 휩싸인 중국산 시노팜 백신 접종자라는 점에서 격리 면제의 백신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상 문제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위험성이 커져서 다시 중단해야 할지, 앞으로 접종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체계를 유지해야 할지를 좀 더 평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백신 접종자들이 5명씩이나 무더기로 확진이 됐는데 조금 더 평가를 하셔야겠답니다. 정말 환장하고 미치고 팔짝뛸 노릇입니다. 태국에서는 시노팜 백신을 접종한 보건 종사자 618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이 중 30세 간호사 1명은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은 시노백 1차 접종자에 대해 2차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교차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뭔 난리부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최소 180여 명의 의료진이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중국산 시노백을 접종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료진에게 모더나 백신을 추가 접종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시노백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중단할지 더 생각해 보시겠답니다. 어제 다소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죠.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 유력 인사들이 많이 찾는 서울대병원이 지난달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와 직원 7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해킹 배후가 역시 북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병원 의료 기록을 해킹했는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또는 받고 있는 대한민국 유력 인사들의 건강 상태가 북한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번 달 초에는 북한이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주요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셀트리온과 신풍제약 등 코로나19 백신이나 개발 업체 여러 곳에 대해 해킹 공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이나 정보를 탈취하고 상대 시스템을 공격하는 해킹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심엔 북한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하는 일이 있었죠.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해킹을 통해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업과 은행을 공격해 돈을 빼내고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체나 에너지 항공우주 분야 등의 첨단 기술 정보를 빼내기 위해 악성 코드 이메일을 통한 습격 피싱을 시도했습니다. 이들 해커 조직의 중심에 있는 박진혁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난 건 지난 2004년이었는데요.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제작사 소니 픽처스가 공격을 당해 배우와 직원 4만 7천여 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됐었습니다. 미국은 2018년 이 사건의 주범으로 박진혁을 지목하고 기소했었습니다. 북한은 이 밖에도 여러 개의 해킹 부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감지하는 북한 등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는 매일 평균 158만 건, 우리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담은 악성 메일을 유포해 돈과 정보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직접 해커를 양성하고 공격 그룹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일 시대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한 사이버 전문 요원은 현재 약 9천여 명에 달하고 팀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등 치밀한 조직과 체계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학과 컴퓨터에 능한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선발해 전문 해커로 키우고 있는데 해킹을 잘하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 지역 등 해외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북한 해커들에겐 이게 일종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해커들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실제 북한의 해커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전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에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팀 그리고 북경 대학팀과 동급이었습니다. 북한이 해킹에 투자하는 이유는 군사기밀 탈취와 사이버 공격 그리고 외화벌이 때문인데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합니다. 해킹을 포함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뤄지는 일들은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안 들죠.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사실상 해킹이 가능한데 그런 반면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높다는 게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북한이 해킹에 열을 올리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해킹과 관련해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요점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거 잡으라고 이런 거 막으라고 있는 게 국정원인데 박지원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였죠.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이랍시고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을 100여 차례 불러서 증인 연습을 시켰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저리 많은 걸 말했지만 박범계가 말하고 싶었던 건 단 하나,
한명숙에 대한 수사는 믿을 수 없고 고로 한명숙은 무죄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명숙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이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젠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그 목소리를 또 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남관 연수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검찰 내 최고 인사였습니다. 때문에 말의 무게감이 달랐는데요. 조 연수원장이 문제 삼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조사하던 이문정 검사 대신 다른 사람을 주임 검사로 바꿔 제19 감사기를 자초했다는 부분과 대검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검사들 회의로 무혐의 결론을 도출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연수원장은 이문정 검사가 애초 주임 검사인 적이 없어서 주임 검사를 바꿨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무혐의 도출 과정도 규정에 따라 진행했고 임 검사에게 참석을 제안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는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게 아니라며 박 장관이 발표한 합동 감찰 결과가 이문정 검사의 주장에 근거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선택적 정의, 즉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람에 한해서만 정의를 말하는 내로남불이 문재인 정권들 어디 하루 이틀 일이겠냐마는 논란은 즉각 이문정의 내로남불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역대급 내로남불인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범계를 필두로 한 현 여권은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일부 재소자들이 수사팀에 수시로 불려가 모종의 증언 연습을 했다며 위증을 시켰다. 그러므로 한명숙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잘못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죠. 자, 그런데 정작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건 다름 아닌 이문정 검사였다는 것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이문정 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자리로 가면서 감찰을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11월 임 검사는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영상 녹화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한 직후 임 검사의 협박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 검사가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A씨는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대검찰청으로부터 5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고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이후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박영수 특검을 특검하라라는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이 건 역시 이문정 감찰정책연구관을 감찰하라는 말이 횡행할 듯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충청도표를 챙기기 위해 세종시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부지 현장을 찾았는데 송영길은 그 자리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세종시 유권자들을 홀리듯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은 6년간의 공사 끝에 1975년 완공됐습니다. 국회의사당 건축 당시 총 135억 원의 건축비가 투입됐는데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135억 원이면 대단한 금액이죠. 이후 신축 건물들이 추가로 건설됐고 현재 국회의사당은 부족함 없이 아주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 시민들은 지역에 국회와 관련한 건물이 들어서면 갖가지 호재를 누릴 수 있겠지만 현재 코로나와 문재인 정부의 나라를 말아먹는 각종 경제 정책으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 또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세종의사당이 꼭 필요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데 위원장 선출 문제가 여야 상임위 배분 갈등과 맞물려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5일 세종시의사당 건설부지 현장에서 야당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국민의힘을 원망할 수 있도록 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송영길은 세종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운영위원장만 선출되면 저희가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세종 시민들에 대한 여야 간 약속이 실천됐으면 좋겠다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준석이 또 송영길 요구에 협조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격을 연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연예인을 이렇게 열렬히 응원해보기는 처음인데요. 제가 매일같이 응원하고 있는 김부선 씨는 최근 법정에서 이재명의 조카가 사진죄로 검찰의 사형을 구형받았고 이는 이재명과 가까운 사이거나 가족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부선 씨와 형님 부부가 관계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연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자신과 왼수처럼 지낸 형님 부부와 김부선 씨가 소통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형님 부부로부터 이재명 조카의 살인 얘기를 들은 것이지 이재명 본인이 말해서 김부선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아니라고 반박한 건데 이재명이 이딴 식으로 나오자 김부선 씨는 이재명을 또 저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김부선 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씨가 지난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부선이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재명의 외조카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저희 형님 부부가 그분을 여러 차례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 보충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고인이 되신 이재명의 형님 이재선 씨와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이재명의 형수 박 씨는 2018년 7월 지리산에서 딱 한 번 만났다. 이재명의 여러 차례라는 표현, 형님 부부라는 표현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의 형수 박 씨가 김부선 씨에게 가족사를 말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제가 그 사건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사실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이재명의 형수 박 씨가 가족들 중 이재명의 형제 자매들, 그들 자녀들에게조차 범죄 행위를 비밀로 하고 있다며 이재명이 김부선 씨에게 조카의 범죄를 말한 것을 보면 재명이가 부선 씨를 정말 믿고 좋아했나 보다 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가족의 살인 행위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말할 수 없을 텐데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부선 씨가 이재명의 형수가 한 말, 재명이가 부선 씨를 정말 믿고 좋아했나 보다. 이 말을 그대로 옮기기까지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김부선 씨가 마치 연극 대본을 쓰듯 이재명 형수의 멘트까지 섬세하게 꾸며낸 게 되겠죠. 미치지 않고서야 사람이 내뱉은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어낼 수가 있을까요? 김부선 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재명보단 김부선 씨의 말에 더 신뢰가 갑니다. 김부선 씨는 또 2007년 이재명과 교제할 당시 그에게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고 이후 가까운 사람 몇 명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며 이재명 형수와 만나기 훨씬 전 이야기고 그중 모 방송국 기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2018년 분당경찰서에 김부선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조서가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씨는 이재명이 외조카의 범죄 사실보다 나중에 이재명 자신의 출세에 지장이 있을까봐 또 외조카가 교도소 생활을 적응해야 한다는 등 황당무계한 이유로 면회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말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부선 씨는 앞서 이재명이 노무현 49제 때 비 오는데 거길 왜 가냐라고 했다고 폭로했었죠. 이재명이 만약 자신의 출세를 위해 감옥에 있는 조카를 거들떠도 안 보고 노무현 49제를 하찮게 여겼다면 다중인격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챙겨보는 드라마가 딱 하나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잡아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보이스4인데요. 1, 2, 3에서 다양한 범죄자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4에서는 다중인격을 가진 연쇄 살인마가 나옵니다. 김부선 씨가 밝힌 이재명 얘기를 듣고 나니 갑자기 드라마 속 다중인격자가 떠오릅니다. 이재명과 관련한 폭로 이유에 대해 김부선 씨는 대통령 후보라면 범죄 전과를 넘어서 국민들이 인성을 알아야 한다며 과연 이재명이 그 당시에 조카의 면회를 한 번도 안 갔는지 그 이후에 갔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또 형님 부부가 알려줬다라는 이재명의 말은 거짓 해명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 거짓말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형님 부부의 명예를 팔아먹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의 윤석열을 유력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게 한 공로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대권 도전을 밝히면서까지 윤석열 전 총장을 입에 올렸었죠. 저만큼 윤 전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내가 꽁 잡는 매다. 내가 지휘 감독자였으니까. 이게 바로 추미애의 일종의 대권 출마 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었죠. 내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니 내 지지율은 오르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마치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대선에 출마했다던 통진당의 이정미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추미애의 대권 출마에 포커스는 윤석열에 맞춰진 듯 했으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게 되자 조금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현재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어떤 후보든 간에 이른바 친문의 표심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때문에 반문재인 기류였던 이재명마저 친문의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추미애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추윤 갈등 당시 문재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을 제거하며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장관이 잘한 것이라며 제가를 해주셨다. 징계 의결서가 무려 100쪽이 넘는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걸 다시 보시고 기가 차다 하시고 제가 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제2의 깜짝 놀란 사회자가 대통령이 기가 차다라는 그런 언명이 있었느냐라고 다시 묻자 추미애 후보는 딱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고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친문표를 의식해 추윤 갈등 속에서도 문재인이 인정한 사람이 나라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 오버하다가 진행자에 의해서 교정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러자 기자들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에 질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선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대선 주자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대통령을 거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청와대는 방역과 백신 그리고 민생에 집중하겠다. 청와대가 이런 원론적인 발언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의 유리 혹은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청와대도 굉장히 난처했을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임기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휘청거렸을 때가 조국 사태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추윤 갈등이었죠. 그때를 회상해 보면 갈등 국면이 극대화되는 와중에도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왜 도대체 교통 정리를 왜 하지 않는 거냐라는 비판 여론이 높았었는데요.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때가 좀 잊혀질 만도 했는데 추미애가 불쑥 튀어나와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했으니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근데 궁금하긴 궁금하군요. 정말 문재인이 윤석열 징계안을 보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했는지, 자마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입당하기로 마음 먹은 것은 한 70%, 80%는 그거 좀 전이었죠. 예. 다만 당의 또 대외협력위원장 말씀 들어봐야 되고 또 당대표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그 원칙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권영세 의원과의 대화 이후에 어제 저녁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이 이제 성사가 됐죠. 그래서 만나는 김에 입당원서 쓰러 가자. 예. 이렇게 됐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의 수원인 정권 교체에 나아가서 보다 나은 미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드는데 저희 모든 것을 바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어제 낮 속보로 전해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초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란 예측은 많았지만 그 시기를 놓고서는 이번 달 말쯤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이번 달을 조금 넘길 것이다 라는 등의 예측이 분분했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나고 바로 그 다음날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가는 김에 입당 원서를 쓰자, 이렇게 해서 초고속 입당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많은 의원들이 놀랐다고 할 정도이니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얼마나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나고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듯합니다. 자, 우선 어떤 전략적 판단과 현실적 한계,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의 차별화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전략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윤석열 학습 효과, 그러니까 3월에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그동안 열공 모드로 공부를 하고 대권 수업을 받고 또 전원 정치에 따른 피로감, 여기에 더해 일종의 보여주기식 미팅 정치, 이런 부분들을 최재형 감사원장 측에서도 유심히 지켜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이게 큰 효과가 없구나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학습 효과가 한 가지가 있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래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그런데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어떤 강한 인상을 남겼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은 간보는 정치인이다라는 이미지로 몰리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현실적인 한계 또한 빠른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하는데 주된 요소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지지율이나 인지도 이런 부분에서 윤 전 총장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당의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여권의 공격으로부터 공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역 의원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당에 직접 뛰어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현실적 판단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왜냐?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참여 기자회견을 돌이켜보면 그때도 국민의힘 2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아직 입당도 안 한 사람의 기자회견 자리에 왜 가서 들러리를 서냐라는 비판이 있었죠. 자, 때문에 차라리 당에 먼저 빨리 들어가서 본인을 돕는 현역 의원들의 판을 한번 짜보겠다는 구상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는 다음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할 듯 보여집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대권을 출마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제1야당 소속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론조사 대상에 오르게 될 텐데요. 국민의힘 입당과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작용할지, 또 기존 당내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의원과 대적해 얼마 정도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과의 어떤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여권의 맹폭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기관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그것을 마지막 공직으로 국가에 봉사한다는 자세를 갖지 않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위한 것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자신들의 활동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하기 위한 사전선거 운동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헌정사에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여권 인사들의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배신자는 실패한다라고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배신당했다, 감사원의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했고요. 정청래는 뜬금없이 독립운동하다 노선 안 맞는다고 곧장 친일파에 가담해선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다소 질 떨어지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정청래의 친일파 프레임은
뭐 하도 뜬금없고 어이가 없어서 논평할 가치를 못 느끼겠고요. 일단 여권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프레임을 씌우려는 건 배신자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내막을 잘 아시는 국민들께서는 절대 이 배신자 프레임에 동의를 할 수가 없죠.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월성 원전 감사와 수사가 결정적으로 직을 내려놓게 된 그런 계기였는데, 월성 원전 감사는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감사원에 감사를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요구를 받아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이고 범법을 찾아낸 것인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심한 압박과 모욕을 최 전 원장에게 퍼부었습니까? 제 기억으론 감사원장직에서 나가라, 옷을 벗어라, 상당 기간을 압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결국 지들 바람대로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남은 여생 국가를 위해 좀 뭘 해보려는 사람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니 어느 국민이 이걸 쉽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원장직 사퇴 후 정치권에 들어온 게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을 하는데, 여권 입장에서는 뭐 일정 부분 비판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 비판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지난 총선에서 판사 출신의 이수진, 이탄희 이런 사람들 판사법 벗자마자 민주당에서 공천받고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에 들어오면 인재 영입이고 남의 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부적절하다고 맹공을 퍼붓는 건 네 글자로 압축해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